안녕하세요. 강원도 깊은 산골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72세 김은정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해발 700m가 넘는 고지대의 작은 마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아침마다 피어오르는 운해, 새벽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산새들의 청아한 노랫소리가 제 일상이 되었네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상쾌한 산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맑은 공기와 고요함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키우는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들은 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저녁이면 들리는 풀벌레 소리는 제게 자장가가 되어줍니다.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떠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게 될 줄이야. 때로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놀라곤 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서울 명동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남편과 함께 아들 민우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광장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던 그 고된 나날들. 하지만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을 키우고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으니까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와 피곤에 지친 남편과 소주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때로는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한숨 쉬기도 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겨냈죠. 주말이면 민우를 데리고 근처 남산공원을 산책하던 소소한 행복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더군요. 1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남은 인생을 오로지 아들의 성공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아갈 이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모은 돈을 모두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민우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는 제가 가진 마지막 재산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었죠.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이곳 강원도 산골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도시의 편리함은 없지만 대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하고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아들을 위해 했던 저의 선택들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때로는 창밖의 달을 보며
남편 생각에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들 부부와 어떤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1952년 강원도 홍천군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절, 온 나라가 가난했지만 특히 시골은 더했죠. 우리 가족은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00평 남짓한 논밭을 일구시며 우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봄이면 모짜리를 내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살 아래서 김을 메고 가을이면 밤늦게까지 별을 베시던 아버지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시고 날이 밝으면 읍내 장터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죠. 어머니가 장에서 돌아오실 때면 늘 주머니에 알사탕 하나씩을 숨겨오셨는데 그 달콤한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 뒤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었고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했고 여름이면 반딧불이 수놓은 밤하늘 아래서 동네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죠. 가을이면 마을 전체가 황금빛 들판으로 변했고 겨울이면 하얀 눈 위에서 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산자락 아래에 있는 작은 분교까지 걸어서 통학했습니다. 4km가 넘는 거리였지만 친구들과 함께라 즐거웠죠. 봄에는 진달래를 따먹으며 여름에는 시냇물에서 물장구를 치며 가을에는 밤을 줍고 겨울에는 얼음 위를 미끄러지며 그렇게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6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한 교실에서 두 학년이 같이 수업을 들었고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나눠 먹었죠. 지금처럼 맛있는 반찬은 없었지만 친구들과 나누어 먹던 그 도시락의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살이 되던 1972년, 저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큰오빠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그대로 명동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죠. 처음 서울에 와서 본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식당 일은 고되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서서 일했죠.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일했고 손님들의 칭찬도 자주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절반은 저축했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집에 보내는 용돈으로 썼습니다. 3년간의 식당 생활 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할 수 있는 중자 돈을 모았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식당에서 배운 음식 솜씨와 성실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와 몇 가지 밑반찬만 팔았는데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점차 단골이 늘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한 손님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제 남편이었죠. 그는 근처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일하는 기술자였는데 점심시간마다 제 가게에서 반찬을 사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죠. 이 김치, 정말 어머니가 담그신 것 같은 맛이에요. 그 한마디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어주고 저녁에는 장부 정리를 도와주었죠. 결혼 후에도 우리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서로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남편은 전자제품 수리 일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가게를 꾸려갔는데 그의 꼼꼼한 성격 덕분에 가게 운영이 더욱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저와 달리 숫자에 밝았습니다. 매일 밤 장부를 꼼꼼히 정리하고 다음 달의 매출 목표를 세우고 식재료 원가를 계산하는 일을 즐겼죠. 덕분에 우리 가게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밤늦게까지 앉아서 가게의 미래를 그리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의 눈빛은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은정 씨, 우리도 언젠가는 큰 식당을 차려볼까요? 당신이 주방을 맡고 내가 홀을 관리하면 딱이겠는데.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요. 열심히 해서 꼭 그렇게 해요. 결혼 3년 만에 얻은 아들 민우는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1980년 봄날 민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더욱 소중했죠. 민우가 태어난 후 우리의 하루하루는 더욱 의미 있어졌고 삶의 목표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민우가 자라는 동안 우리 부부는 그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항상 민우의 학업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특히 민우의 교육열이 대단했습니다. 주말이면 꼭 도서관에 데려가 책을 읽어주었고 방과 후에는 학원을 데려다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우리 민우,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요? 사업가가 될 거예요? 아빠 엄마처럼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예요. 그때마다 남편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09년 민우가 대학교 4학년이던 해 겨울, 남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점심시간에는 늘 그랬듯 김치찌개를 끓여 함께 먹었죠.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더니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든든한 버팀목을 잃은 것만 같았죠. 슬픔을 추스르며 혼자서 가게를 운영해야 했고 곧 졸업할 민우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민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대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망설임 없이 가게를 정리해 모든 재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남편도 원했을 거라 믿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3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를 정리하는 날,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의 추억,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희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과도한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지나친 희생이 결국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10년 봄 민우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모은 돈과 가게를 정리해 마련한 2억 원을 건네주던 그날,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통장을 건네주며 민우의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민우야, 이 돈은 내 아빠와 내가 30년 넘게 모은 거야.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처음 1년간 민우의 사업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분식 프랜차이즈 매장이 서울 시내에 하나둘 늘어나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신문에 젊은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로 소개되기도 했죠. 그때 제 가슴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저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 민우는 서현이를 만났습니다. 서현이는 민우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던 직원이었는데 똑똑하고 야무진 모습이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민우가 서현이를 소개했을 때 그녀는 정말 예의 바르고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민우 오빠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어머님께서 담그신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저도 나중에 꼭 배우고 싶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서현이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도 저의 의견을 꼭 물었고 주말마다 저희 집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하곤 했죠. 예단을 준비할 때도 서연이는 제 조언을 존중했고 결혼식 날짜도 저와 상의해서 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는 문제였죠. 당시 제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었던 3억 원으로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장만해 주었는데 서연이는 처음부터 강남 쪽을 고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강남에 살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외곽에 산다는 게 좀. 서현아, 지금은 이 정도가 우리 형편에 맞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부동산은 강남이 제일이라는 거.
결국 제가 양보하여 대출까지 내서 서연이가 원하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서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방문 약속을 잡으려 하면 어머니, 요즘 제가 좀 바빠서. 라며 미루거나 제가 준비한 반찬을 어머니, 저희는 입맛이 달라서. 라며 받지 않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훈의 집 쓰레기통에서 제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통들을 발견했습니다. 김장철에 밤새워 담근 김치, 명절 전에 손수 만든 동그랑땡, 주말마다 끓여간 된장찌개, 모두 그대로 버려져 있었죠. 쓰레기통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연아, 혹시 내가 가져다 준 반찬이 입맛에 안 맞니? 아, 그게 저희는 밖에서 사 먹는 게 편해서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버리면. 어머님, 저희 생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대화 후에는 며칠씩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훌쩍이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더욱 서러웠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제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추석이면 늘 하던 송편 빚기도 이제는 하지 않게 되었고, 설날이면 함께 나누던 가족 이야기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현이의 친정 식구들이 주도하는 식사 자리가 늘어났고, 저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작년 추석 때의 일입니다. 민훈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서 하는 명절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오셔서 드시기만 하세요. 아니, 내가 널 도우려고. 솔직히 어머님 음식이 저희 스타일이랑 안 맞아요. 요즘은 다 간단하게 해먹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주방에서 음식을 해온 제가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늘 침묵했습니다. 아내의 편도 어머니의 편도 들지 않은 채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자리를 피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점점 민훈의 집 방문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대신 전화로라도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결정적인 사건은 아파트 명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 동의도 없이 명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서연이 민우를 설득해 진행하고 있었던 일이었죠. 민우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그게 서연이가 대출을 받으려면 명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몰래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이 그리고 그동안의 제 희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졌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약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는 저를 짐처럼 여긴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갈등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상처와의 싸움이었고, 한때는 당연했던 일상조차 이제는 큰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대형 충돌은 2022년 어느 봄날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민훈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죠. 이틀 전에 미리 전화로 약속을 잡았음에도 서현이의 얼굴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에는 저희도 쉬고 싶다고요. 내가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니? 연락하셨다고 무조건 오셔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며느리야, 이렇게라도 보고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매번 이렇게 반찬을 들고 오시고 저희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 순간 민우가 거실에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을 텐데도 그는 늘 그랬듯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주는 상처가 때로는 서현이의 날카로운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두 번째 큰 충돌은 2023년 설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서현이의 친정 식구들도 함께였죠.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명절 음식들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제가 준비한 음식은 식탁 한쪽 구석에 놓아두고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을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항상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하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도 명절 음식은 정성이 중요하잖니. 정성이요? 어머니, 그런 옛날 생각 좀 버리세요. 지금은 2023년이에요.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음식을 하나요? 서현의 친정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요즘 트렌드를 잘 아는 애라서 시어머님도 이제는 좀 바뀌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창피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지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큰 충돌은 아파트 명의 문제로 일어났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겨 확인해 본 것인데 그곳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신탁 해지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지금은 좀 바빠서요. 아파트 명의건으로 물어볼 게 있어. 순간 민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 그거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서현이를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자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몰래 하는 건 아니지 않니? 그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어머니,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저희 세대예요. 어머니 세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민우야.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재산이, 그리고 그동안의 제 희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낮에는 우울증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져 한 달 만에 5kg가 빠졌고, 혈압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병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시네요. 이대로 가면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24년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서현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희가 볼 때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저희와 함께 살기도 어렵고. 서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는 저를 시설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당신, 내가 잘못한 걸까요? 우리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게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2024년 2월의 어느 추운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구나. 이번만큼은 시간을 내주렴. 평소와 달리 단호한 제 목소리에 민우도 거절하지 못했나 봅니다. 늘 가던 동네 카페 대신 이번에는 한강공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를 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을 보며 민우가 어렸을 때 이곳에서 자주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5살 때였을까? 이곳에서 자전거 타는 걸 가르쳐 줬었지. 넘어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었는지 모른단다. 민우는 잠시 그때를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스치는 감정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들어주렴, 민우야. 오늘은 엄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내 아빠는 병원 복도에서 울었단다. 우리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가게에서 힘들게 일해도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곤 했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내 아빠가 떠난 후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 그게 내 삶의 이유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그런 희생이 오히려 너와 나 모두에게 독이 되었다는 걸. 내가 너무 많이 간섭했던 걸까? 너를 숨 막히게 했던 걸까? 민우의 눈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정이 비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너무 무거웠어요. 서현이도 그렇고 어머니의 희생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어요. 하지만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를 옥죄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민우야, 너는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니? 왜 이렇게 서로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알기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달라질 거야, 민우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찾으려고 해. 아파트는 매각할 거고 그동안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시작하려고 해. 민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요? 어머니 혼자서 시골에서 어떻게... 걱정 마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너희도 이제 진정한 독립을 해야 할 때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저는 강원도 산골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고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밤이면 산속의 적막한 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했고, 혼자서 장보기를 하러 가는 일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민우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로의 거리가 생기니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가끔 민우가 먼저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명절에는 자발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난 추석에는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홀로 찾아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미숙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홀로 사시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응어리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만 적어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처럼 저의 새로운 삶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이것이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2024년의 봄, 제 작은 전원주택 마당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해 가을에 심어둔 튤립과 수선화가 고개를 내밀고 앞마당 매화나무에도 분홍빛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이제는 계절의 변화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네요. 매일 아침 산새 소리에 눈을 뜨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텃밭을 가꾸는 소박한 일상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곳의 고요함도 이제는 제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시간들이 마치 긴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땀 흘리던 날들, 남편과 함께 꿈을 키우던 순간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던 지난 날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와 아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했던 지나친 희생이 오히려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마을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석합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특히 즐겁습니다. 목요일에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모임이 있는데 서로의 농사 경험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곤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만난 김순자 씨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그녀도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녀와 함께 차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결코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민우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담근 김치가 먹고 싶다며 직접 찾아왔더군요. 서울에서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온 아들을 보며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서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는 처음으로 제 텃밭 가꾸는 법을 물어보더군요. 어머니, 저도 이제 집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해보려고 해요. 어머니처럼 건강한 채소를 직접 기르고 싶어서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남편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젊은 시절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도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는 것이 제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자라나는 채소들처럼 저의 마음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을 기록합니다. 때로는 지난 날의 아픔을 적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희망을 적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 놓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한 헌신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저만의 작은 행복을 갖고 갈 생각입니다. 텃밭의 채소들처럼 때로는 더디게, 하지만 꾸준히 성장해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우와 서연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제 일상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